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0일입니다. 지금 바이낸스 암호화폐 시세를 보니까요. 비트코인이 95,800달러 정도, 이더리움이 2,600달러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재미삼아서 소액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나쁜 소식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보지 않고 단지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좀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이더리움이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최고라고만 우겨서 될 일인지,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비트코인이 만약 무너진다면 이 탈중앙화 생태계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더리움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력과 혁신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10일 주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그 너머로 잡아봤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는 지금 제 구독자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정말 1000명 정도라도 암호화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꼭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합니다.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중앙화 기관이 자기들 몇몇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중앙기관 없이 개인끼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 중개자 없이요. 중개자라는 것은 중앙기관을 의미합니다. 왜? 금융위기가 중앙기관 때문에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무신뢰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황기관은 우리가 주황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무신뢰성이라는 말은 주황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황기관이 없이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무신뢰성입니다. 그냥 신뢰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황기관이 없이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신뢰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중앙화 기관 대신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탈중앙화, 중앙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예, 중앙 기관 없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분산된 노드들이 있는데 채굴 노드와 일반 노드로 나누어집니다. 둘 다 분산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 조금 크게 그려놓은 게 요게 채굴 노드로 그려놓은 거고요. 채굴 요게 작게 그려놓은 요게 일반 노드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채굴 노드는 블록을 만들어서 이 채굴 노드끼리 경쟁해서 블록을 만듭니다만은 이 전파하는 책임이 있고요. 일반 노드는 그 채굴 노드가 만든 블록을 수신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검증하고 블록체인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면은요. 이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트랜잭션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타고 트랜잭션이 전파가 되죠.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이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후에 설명이 되지만은 블록 시간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비트코인은 블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요 시간 간격이 블록 시간인데요. 이게 약 10분입니다. 10분. 10분마다 대략입니다. 대략 10분마다 이 블록 시간이요. 10분마다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10분 동안에 사용자들이 거래를 원하는 이 트랜잭션들을 그것들을 이 마이닝 노드 받아가지고는 마이닝 노드가 요 블록 안에 요 거래들을 블록 안에 여기다가 태우는 블록 안에 여기다가 태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여러 채굴 노드들이 경쟁적으로 블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경쟁적으로 블록을 만드는 경쟁 작업을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안성 있는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원하는 보안을 만족하는 그 블록을 만든 노드가 채굴 성공 노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채굴 성공 노드가 됐죠. 그래서 이 블록 하나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 블록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10분 단위로 온 거래들을 안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블록을 모든 노드로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그러면 전파를 하면은 이 일반 노드는요. 일반 노드는 여기 리귤러 노드라고 해놨는데 일반 노드는 이 블록을 새로 만든 이 블록을 채굴 노드가 만든 이 블록을 수신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제대로 보안성 있게 만들었는지. 검증은 아주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 있게 만들었는지만 체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보안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었으면은 그러면은 그 블록을 이제 새로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하나의 블록, 새로 만든 블록을 여기다가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채굴로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채굴로드들은요. 채굴로드들은 경쟁적으로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채굴로드가 먼저 블록을 만들면은 보안을 만족하는 블록을 만들면은 다른 채굴로드는 경쟁을 포기합니다. 이제 이 블록타임에서는 새로운 블록이 보안을 만족하는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기본이 되는 UTXO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UTXO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이 블록은 블록 헤더와 블록 바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통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통 부분은 약 이 블록 시간 10분, 정확하게 2025년 1월 9일 현재 이 블록 시간은 569초입니다. 평균 블록 시간이요. 569초. 10분이 조금 안 되네요. 그 블록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사용자들이 생성했던 모든 거래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게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채굴로드가 이걸 만들었죠. 블록체인입니다. 트랜잭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들이 이 블록 시간 동안에 생성했던 모든 트랜잭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잭션이라는 뭐냐? 트랜잭션이라는 뭐냐? 그 트랜잭션 구조, 거래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트랜잭션요? 트랜잭션은 이게 입력이라는 것은 자금 출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갖고 오겠다는 출처를 나타내는 입력과 출력을 하는 것은 이 트랜잭션이 자금을 어디로 이동시키겠다 하는 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디서 자금을 갖고 와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 트랜잭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을 요 트랜잭션을 한번 봅시다. 요 트랜잭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트랜잭션을 보면은 이렇게 입력, 두 개의 입력과 출력이 이제 여러 개의 출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금을 요 트랜잭션의 요 출력으로부터 갖고 옵니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요 트랜잭션의 요 출력으로부터 이렇게 갖고 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걸 어떻게 설계했느냐 하면은 한 번 갖고 올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5비트 코인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요 출력으로부터 갖고 오려고 하면은 5비트 코인을 다 갖고 와야 되고요. 여기서 또 갖고 오려고 하면은 요 4비트 코인을 다 갖고 와야 됩니다.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트랜잭션이 실행되었다는 이야기는 요 출력, 이 트랜잭션의 출력은 이미 사용되어 버렸죠. 이것도 이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서 이미 사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트랜잭션과 이 트랜잭션은 현재 블록체인에 어디엔가 올라가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트랜잭션입니다. 단지 언제 어떤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자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력에는 돈이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돈은 이 트랜잭션이 실행된 기간으로 보면은 어디로 자금이 이동했느냐 하면은 이 출력, 그 다음에 이 출력, 6비트 코인은 이 출력으로 이동했고요. 2비트 코인은 이 출력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수료도 1비트 코인 나갔고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자금이 있는 거는 요것밖에 없죠. 여기 출력, 요 출력. 그래서 그 로컬 노드, 각각 그 노드에서는, 일반 노드에서는 요 미사용 출력, UTXO라고 하는데요. unused, 트랜잭션, 아웃풋 그런 뜻입니다. 요 미사용 출력만 별도로 그때그때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마다 UTXO 세트라 그래서 미사용 출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은 트랜잭션만 가지고 있고 요게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거고요. 요 합의된 바탕 위에서 일반 노드는 로컬에서 이 UTXO 세트를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미사용 출력만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자, 그게 이제 UTXO고요. 그러면 여기서 트랜잭션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트랜잭션 하나만 여기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스크립트란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프로그램이거든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입력도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출력도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은 요 퍼블릭 키와 전자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자 서명은 이 사람의 개인 키로 전자 서명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 키로. 개인 키. 이 퍼블릭 키는 요 주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출하려고 하는 주소. 요 주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인 키는 이 주소에 있는 이 출력, 여기에 있는 이 트랜잭션의 이 출력에 있는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개인키입니다. 그거를 전자 서명으로 여기 집어넣어 놨습니다. 나는 이 출력에 있는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개인키로 전자 서명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인출할 주소는 이거다라는 정보를 입력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 보안과 관련해서 중요한데요. 왜 그게 보안과 관련해서 중요한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기술은 이 정보 보안 기술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공개키 암호화 기술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기술요. 자, 보안의 역사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발명한, 그래서 전장에서 지휘명령을 암호화를 해서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에니그마라 그러나요? 그 장치의 보안이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했고요. 대칭키. 이 대칭키는 약간 좀 그때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비트 정보죠.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 정보를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순서를 막 바꿉니다. 이거를. 순서를. 이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기계적이죠.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적이 이 정보를 해독할 수 없도록 그 순서를 막 바꾸는데 그 바꾸는 원칙이 이 대칭 키만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순서를 바꿨다 하는 것을 트랜스포지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키 값만 있으면은. 그래서 암호화를 할 때도 이 키를 사용하고요. 복호화, 그 암호화된 문장을 평문으로 바꿀 때도 이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키만 안전하게 알 수 있으면은 두 사람 간에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안 기술이 2차 세계대전부터 발전해 오다가 이제 이것을 트랜스포지션, 약간 기계적인 그런 위치 변환으로 암호화를 하는 방식을 떠나서 수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학.
수학. 수학이라는 것은 리얼 넘버 세오리라고 하는 그 정수론, 수학을 사용해서 이것을 키를 이제 두 개의 키를 만듭니다. 하나는 개인 키, 하나는 공개 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개 키 이름을 따서 사실은 이 공개 키와 개인 키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키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공개 키는 다 공개를 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한테 알려줍니다. 예, 어쨌든 예, 이게 이제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 모든 보안 시스템이 지금은 이걸 사용합니다. 물론 이 대전키도 일부 사용은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잠깐 보면은요. 수학적으로 이게 이제 어려운 이걸 뭐 일립틱 커브 DSA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수학적으로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만들어냅니다. 퍼블릭 키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6비트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만들어냅니다. 512비트 퍼블릭 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건 두 개가 여기 이 짝이죠, 짝이죠. 페어라 그러는데. 근데 퍼블릭 키는 공개합니다. 이거는 공개하는 키인데 여기 들어가는 퍼블릭 키요. 공개하는데 이 퍼블릭 키로부터 이 프라이빗 키 이것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수학 정수론에 입각해서 소수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가 퍼블릭 키가 공개된다고 해서 프라이빗 키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는 요 전자서명, 시그라고 나타나는 요 전자서명을 하는데 개인 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인 키를 모르면은 여기 있는 자금을 인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개인 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 I와 소문자 L 같은 경우는 헷갈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사용합니다. 뭐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공개키도 이거를 공개키를 비트코인이 사용할 때는 이것을 160비트 값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여기 집어넣을 때는 160비트로 바꿔서 사용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공개키로부터 한 번 더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처리를 해가지고 베이스 58이라고 하는데요. 공개키로부터
이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냅니다. 비트코인 주소를요. 그러니까 이 주소란 게, 비트코인 주소란 게 이 공개키로부터 만들어진 이 주소라는 거죠. 이 주소란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의 이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 개인키 공개키를 어느 중앙기관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비트코인 주소도 개인이 만드는 거고요. 퍼블릭키도 그러니까 개인이 만드는 거고, 개인키도 개인이 만드는 거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사용해도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자금을 인출하는데 개인키를 모르면은, 이 개인키를 모르면은 자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인키가 이렇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가 이 개인키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서는요.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양자 컴퓨터도 사실은 이거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랜덤 넘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중앙기관이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양자 컴퓨터도 이걸 해독을 못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이고 자금 인출이 안 되니까요. 어떤 해커가 오더라도 자금 인출이 안 되니까. 또 주소, 주소도 개인이 만들어서 주소를 사용하는 거니까 누가 만들어준 주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봅시다. 이더리움의 핵심이 이 계정 모델인데요. 계정 모델, 어카운트 기반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계정이 있습니다. EOA라 그래서 그 외부 소유 계정, 개인키로 제어되는, 아까 그 비트코인의 개인키와 똑같습니다. 이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개인키로 제어되는 외부 소유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계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EOA와 C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역 상태는 그 영어로 글로벌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 비트코인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상태라는 말이 있죠. 비트코인에서 사용하지 않던 계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계정이라는 말도 비트코인에서 사용하지 않지만요. 그 관계를 봅시다. 여러 사용자들은 이제 트랜잭션을 생성하죠. 거래를 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이 사용자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자기 외부 소유 계정에서 거래를 이제 시도를 하죠. 이 트랜잭션,
그런데 이 트랜잭션이 어떤 계약 계정에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솔리디티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트리거한다 그러는데 실행시키기 위해서 뭔가 트랜잭션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컨트랙트 A, 스마트 계약 A라고 만약 A라고 하면은 A에 있는 어떤 컨트랙트 펑션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은 이 실행된 결과 뭔가 이 프로그램이 상태를 바꿉니다. 상태. 제가 예를 든 그 만약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미국에다가 그 10만 불어치 상품을 보냈는데 운송회사가 7일 동안 그걸 전달을 못 해줘 가지고 페널티로 뭐 만 불을 보상금으로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을 7일 동안 계약 조건을 만족 못 시켰다라고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서 그래 만 불 물어줄게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 스마트 계정이 또 다른 스마트 계정으로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게 가스를 소비를 합니다. 실행하는 만큼 가스를 소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뭐를 탑재를 하느냐 하면은 이 이더리움이 지금 요게 블록 시간이 이더리움은 12.04초입니다. 지금 2025년 2월 7일 현재 측정한 값이 그렇습니다. 12.04초가 요 블록 시간인데 요 블록 시간 동안에 요 블록을 예를 들어 보면은 요 시간 동안에 여기서 제기되었던 이 트랜잭션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때 바뀌었던 상태, 이 상태는 모든 이 글로벌 상태입니다. 이 계약 계정이라는 게 무수히 많잖아요. CA가 컨트랙트 어카운트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들으면은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글로벌 상태 변경되어 있겠죠. 이게 실행이 되면서요. 이게 왜 이것들에 의해서 실행된 후 바뀐 이 글로벌 상태를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글로벌 상태의 데이터가 워낙 방대한데 요때는 그에 의해서만 바뀐 그것만 어떻게 고쳐줍니다. 상태를 딱딱 그것만 고쳐서 나가니까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특허라 그랬죠.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이 글로벌 상태, 방대한 글로벌 상태 데이터를 계속 이 12.04초 만에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더리움 블록이라는 것은 블록 시간 동안의 트랜잭션과 업데이트된 글로벌 상태를 기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더리움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능력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 관점에서. 웹3가 그렇고요. D앱이 그렇고, 예. 미래 산업이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장점이라는 것은요. 이 복잡한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이 이게 배포해서 이 유저가 외부 소유 계정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어떤 컨트랙트 어카운트의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실행시키고요. 또 그 코드가 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시키고 이게 또 시키고 또 어떤 다른 CA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확인을 받겠죠. 그래서 이 복잡한 그 스마트 계약, 복잡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그 D앱 같은 게 아주 복잡한 D앱 이게 가지고 결국은 이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그런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는 일을 유니스왑이 다 하니까요. 그런 그 복잡한 스마트 계약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대신에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여기서 관점에서 보면은 컴퓨팅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니까 계산한 양만큼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 가스라는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에서는 저장 공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공간인데 여기는 같이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은 저장 공간이 아닌 계산 리소스, 여기서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면서 컴퓨팅, 계산 리소스를 얼마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을 봅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자체가 이게 트랜잭션만 저장하거든요. 얘들이 발생시킨 그 트랜잭션, 비트코인 같으면은 569초, 하나의 블록 시간 안에 얘들이 발생시킨 트랜잭션만 저장합니다. 그러면 가치 저장이 왜 어디 되느냐? 트랜잭션 안에 있는 출력 안에 비트코인이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출력은 트랜잭션에 들이 여러 개 이제 있는데 그 트랜잭션에 있는 출력 중에서 두 가지 출력이 있겠죠. 어떤 트랜잭션은 이미 사용해버린 출력을 가진 트랜잭션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출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컬 노드에서는
로컬 노드에서는 이 블록체인으로부터 미사용 출력만 그때그때 UTXO 세트라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사용 출력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요 단순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출력,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을 요거를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스크립트도 사실은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비트코인 스크립트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크립트.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이 스크립트 안에 이더리움처럼 이런 스마트 계약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비트코인은 단순 거래. UTXO에 미사용 출력의 여기 트랜잭션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 트랜잭션들 중에서 미사용 출력을 갖고 있는 트랜잭션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UTXO 모델로서는 스마트 계약 구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UTXO 모델에서는 스마트 계약과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이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살짝 바꿉니다. 이 UTXO 모델이라 그래서 익스텐디드 UTXO 모델을 바꿉니다. 자, 그걸 바꾸는 게 왜 그러냐니까 요 스크립트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비트코인 스크립트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 그래서 뭔가 이 UTXO 모델에서 스마트 계약, 이더리움이 하는 스마트 계약을 여기서 한번 해보자. 요 스마트 계약을 요거를 여기 안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스마트 계약을 여기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그 변경된 상태가 여기에 오게. 요게 변경되어서 결국 이쪽으로 오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한 게 에이다의 이 UTXO 모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에이다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의 실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다가 비트코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괜찮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지만은 스마트 계약 관점에서 보면은 익스텐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UTXO 모델을 사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든 이후로 거의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 블록 크기요. 이 트랜잭션이 이게 이제 블록 시간 동안에 거의 10분요. 이게 2008년도에도 10분이었고 지금도 거의 10분입니다. 이 10분 동안에
여기 이제 트랜잭션을 실는데 이 블록의 크기, 이 크기가 1MB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거를 2MB로 키우자고 누가 제안을 했는데 2MB로요. 거부됐어요. 거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 UTX 모델 만들 때 그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 철학은 뭐냐면요. 아니 고장나지 않았으면은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괜히 뭐 새로 뭐 좋게 한다 뭐 한다 손대지 마라. 그냥 그대로.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예. 이 블록 크기 1메가가 또 그대로 있죠. 이 10초 이것도 그대로 있죠. 10초가 아니고 10분요. 블록 타임이 10분인가 또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 하나에 태울 수 있는 거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초당 한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트랜잭션 2개밖에 처리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자,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혁신 부재로 이게 비트코인이 도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장나지 않으면 고치지 마라. 이런 보수적인 생각이 과연 미래 산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혁신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시라고 하는데 비트코인만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안정성. 사실 안정성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는데요. 이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장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단점입니다. 단점. 세상에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게 있습니까? 종교도 그렇고 사람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자, 그럴 가능성이 비트코인에서는 지금까지는 있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처럼 레이어 2 확장이죠. 레이어 2 확장요. 그 다음에 더 머지라 그래서 지분 증명으로 2020년인가요? 전환했습니다. 더 머지. 원래는 비트코인과 같은 합의 방식이 POW였는데 이것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NFT 거래 이런 것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네옴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자기들이 여기서 NFT 크리에이터들한테 자기들 시스템을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들한테 NFT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더리움이 상당히 안정적인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요. ETH가 이 그림을 봅시다. 1년 동안에 81만 5천 ETH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이것들은 왜 발행하느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 검증자 노드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소각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태워버리는 거. 1년 동안에 얼마를 태웠느냐니까 81만 1000 ETH를 1년 동안에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공급 증가분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걸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더리움부터 봅시다. 이더리움은 이 더머지 2021년인가요? 그 이후로 현재 2025년까지 거의 최대 공급량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이만큼 공급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거의 그대로 공급량이 유지되고 있어요.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을 봅시다. 이게 비트코인 커브거든요. 비트코인은 같은 동일한 기간에 1.429%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더리움이 더 안정되어 있는 거죠. 안정적인 공급량. 그건 왜 그러냐니까 이더리움은 발행, 소각 이 운용 개념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의 이 소각하고 발행하는 메커니즘도 경작자들이 많은 연구를 거쳐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인데도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가? 그게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도전 과제입니다.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마케팅 부족입니다. 마케팅 부족. 지원 기관도 없고요. 그렇게 이 세일러 같은 사람 비트코인 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직원 월급 주고 하는 세일러 이런 사람이 이더리움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여기서 물론 리플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전에 그 색 위원장이 갠슬러인데 갠슬러가 그 비트코인 맥시 쪽입니다. 비트코인 우호가입니다. 그래서 걔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비트코인만 증권이 아니고 다른 거는 거의 다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증권이라는 것이죠. 그 갠슬러 입장에서는. 증권이면은 이제 많은 그 어떤 제재를 받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 SEC이 아니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면은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면은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건데 SEC이 어정쩡하게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비트코인만큼 그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이거를 이더리움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처럼 업그레이드하고 기술 개발 혁신만 할 거냐 좀 마케팅도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51% 공격을 했어요. 이게 정말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공격하겠다고 국가 차원에서 마음을 먹으면은 이거 비트코인 무너집니다. 또 채굴자 파산. 지금 그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미국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옛날에는 내몽고 지방에서 거의 채굴을 하던 것들이 전기료도 사고 하니까 거기서 채굴하던 것들이 지금은 다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중국이 그 채굴을 금지하면서 너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그때 미국 거기 텍사스로 갔습니다. 텍사스. 거기는 전기값도 비싸잖아요. 미국이니까. 아무리 그 텍사스가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원가가 7만 5천 불 나가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9만 7천 불이네요. 이게 떨어지면은 7만 5천 불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텍사스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 공장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7만 5천 불 이하로는 안 내려가도록 그 원가에 들어가는 돈, 인플레이션 되는 만큼 유지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 전기료가 미국의 텍사스의 전기료가 올라가지고 원가가 7만 5천 불에서 10만 불로 간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든지 안 올려놓으면은 비트코인 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 12만 불 또 올리겠죠. 자,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세일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로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되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파산 안 되는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규제 당국에서 통제 또 모르죠. 어떤 또 뭐 미국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상한 또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암호 화폐 다 정지시켜
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은 이게 탈중앙화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됩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이런 좋은 기술 혁신 그냥 같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탈중앙화에 대한 신뢰 상실이 일어나면은 전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몰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예, 무서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세상에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 아직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답답합니다만은 그래도 강력하게 결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두 가지 비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죠. 자, 비트코인은 보안 기술, 보안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그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어디에 저장하느냐니까 이 트랜잭션 자체에 저장하는 거예요. 트랜잭션 자체 출력으로. 그래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출력을 우리가 미사용 출력이라 그래서 여기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이 갖고 있어요? 저 블록체인의 블록에서 이 트랜잭션들을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트랜잭션들 중에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트랜잭션들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출력, 요게 이제 UTXO 세트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UTXO 모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가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물론 이걸 좀 ADA에서 Extended UTXO 모델로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도 수행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 UTXO를 만들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UTXO 모델의 비트코인은 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그래도 비전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처럼 스마트 계약, 복잡한 스마트 계약, 얽혀있는 스마트 계약도 사용자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분산 어플리케이션, DApp이라고 하죠. DApp. 예. 소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앱, 이게 이제 웹2죠. 웹2. 이게 이제 웹3인데, 웹2고요. 자, 이게 지금 이 D앱으로, 예, 많은 부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D앱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컴퓨터죠. 글로벌 컴퓨터. 이게 분산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게 D앱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글로벌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글로벌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컴퓨터로. 그래서 역할이 달라요. 이 비트코인 역할과 이더리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협력과 혁신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만 비트코인이 나가면은요, 너무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은, 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건.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요, 이것도 탈중앙화, 중앙화, 이것도 탈중앙화, 이것도 탈중앙화. 물론 이거는 가치 저장이고, 이거는 글로벌 컴퓨팅이지만은 같은 탈중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너지면은 이 탈중앙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무너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발 좀 비트코인만 최고라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도 뭔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틸리티를 만들어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와의 공존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만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케팅을 통해서 그렇게 바람잡이를 하면은 당분간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비트코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도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와의 공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한 그런 내 주장까지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2월 10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